나는 시골 작은 마을의 경찰관이야. 지난 2달 동안 가나식 저주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접하기 시작했었어. 이야기는 두 이웃 간의 다툼으로 시작해서 이상한 일들로 이어지게 돼. 맥주 한 잔 가지고 와서 내가 아는 걸 써보도록 할게. 우선 나는 이웃 간의 다툼 신고로 출동을 했어. 경찰이라면 그런 일에는 지긋지긋하기 마련이었지. 되게 부지를 가르는 경계선에 대한 다툼이나 당신의 쓰레기통이 배수로 넘어서 내 쪽으로 밀려왔잖아요 같은 사소한 일들일 뿐이었으니까. 도착하기 전에 신고 기록을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 보였어. 이 사람들은 서로를 한 번씩 경찰에 신고했었고 이제 아예 전면전 상태에 돌입한 듯 보였지. 그리고 바로 여기서 내가 등장하는 부분부터 시작할게. 통화기록 보기를 마치고 부지에 도착. 집이 배치된 모양새는 첨부한 이미지와 같았어. 신고자의 집 문을 두드리자 과체중에 백인 여자가 나를 맞이하고 안으로 들여보내. 들어가자마자 혼혈인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아이는 엄마랑 내가 얘기하는 동안 위층으로 보내졌어. 그녀는 나에게 사정을 설명해. 기본적으로 이웃들이 시끄럽고 음악을 크게 틀어대며 밤에 시끄럽게 해서 자기 애를 깨운다는 거였지. 배경을 좀 알게 돼. 엄마는 일을 안 하고 아이는 6살,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나 출신 흑인이야. 아마 불법 체류자기도 하겠지만 그건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 진짜 미친 사람들이라니까요. 밖에 나갈 때마다 이웃집 블라인드가 올라가고 그 여자가 나를 빤히 쳐다봐요. 제가 손을 흔들거나 뭐라고 말을 해도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난 이웃과 이야기를 하러 가. 말만 따라 이웃집 블라인드는 다 엉망진창이었어. 블라인드가 구겨지고 부서져 있는 게 정말 그 사람이 마구 헝클어 놓은 듯 보였어. 아프리카 액센트가 강한 흑인 여자가 나를 맞이해. 블라인드가 저 모양인 거에 비해 완벽하게 깔끔한 집은 날 놀라게 만들어. 발치에 어린 자녀들이 4명이나 있는 걸 보곤 더 놀라. 모두 잘 돌봐지고 관리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집에 있던 역시 아프리카인인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모두 가나 출신이란 걸 알게 돼. 그들은 옆집 백인 여성과 또한 그녀의 남편에 대해 불평해. 그 사람은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흑인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 초인종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잠시 스크롤하더니 나에게 보여줄 동영상을 찾아내. 영상에서 난 정신 나간 아프리카인 남자가 고함을 치드는 걸 들을 수 있었는데 강한 억양과 카메라의 그닥 좋지 못한 퀄리티 때문에 대부분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하지만 이따금씩 단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개만 꼽자면 니들 애들은 다른 누군가가 키우게 될 거야. 난 신경 안 써. 떠나는 건 무섭지 않아. 난 내 가족을 지킬 거야. 흑인 여자는 그게 이웃집 백인의 남편이라고 말했지만 화면 속의 남자는 주절거리는 동안 카메라 프레임 내로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순 없어. 방금 들은 그 모든 정신나간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백인 여자의 집으로 돌아가. 그녀는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인정했지만 이웃들이 밤에 자기 아이를 깨워대서 그런 소리를 한 거라 말해. 그 말은 밤에 시끄러운 음악을 튼다는 겁니까? 아니요, 벽을 쾅쾅 두드려요. 한 명은 1층, 다른 한 명은 2층에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은 알아요. 그 언어를 할 줄 아니까요. 남편분과 이야기해봐도 되겠습니까? 산들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말라빠진 흑인 남자가 내려와. 그는 진지한 얼굴로 그들이 그의 가족을 저주한다고 말해. 그러니까 욕을 한다는 뜻으로요? 아니요, 우리를 저주하고 있어요. 제 아이가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흑인이고 제 아내는 백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그 여자는 제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난 그들을 만족시켜줬지만 이 시점에서 나는 그 남자에게 내가 본 그 영상에서처럼 미친 사람 마냥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경고했고 그냥 이웃을 피하라고 했어.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후 잠시 동안은 이 집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 정확히 얼마나 지났는진 모르겠지만 2주는 넘지 않았지. 또다시 그곳으로 출동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그곳의 추가 사항에 대한 메모를 확인했어.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어도 다른 경찰관들은 몇 번 출동했었거든.
두 이웃이 서로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번 신고를 했었어. 체포된 사람은 없었고 이런 이웃 간의 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소한 위협 정도만 있었지. 그곳에 도착해. 이번엔 아프리카인 부부가 백인 여자를 신고했었어. 아프리카인 여자가 자신이 걷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해. 봤죠? 봤죠? 뭘요? 백인 여자와 결혼한 옆집 남자요. 공원까지 나를 따라와서 내 사진을 찍고는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난 그를 보지도 못했는데 이건 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 확실히 그녀가 묘사한 대로 보였어.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고 그걸 탓할 수는 없었어. 그녀가 말해. 내가 온 곳에선 이게 위협이에요. 이 사진은 암살자를 고용하는 데 사용될 거라고요. 난 아무도 암살당하지 않을 테니 진정 좀 하시라고 말해. 옆집으로 향해. 백인 여자랑 남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 공원에 갔는데 그 아프리카인 여자가 따라온 거라고 주장해. 사진은 그 증거로서 찍은 것이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라면서. 본부에 연락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하면서 사진과 함께 신고하러 온 적이 있었어. 이제 이건 이런 거지 같은 이웃 다툼 신고가 늘 그렇듯이 걔가 그랬네 제가 저랬네 하는 엇갈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지. 난 두 집 다 찾아가서 둘 다에게 서로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했고 백인 여자가 거의 울려고 하면서 말해. 돈만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나가버리고 싶다고요. 시간이 더 지난 후 다시 신고를 받았고 추가 사항이 있는지 메모를 확인해. 추가된 사항은 없었어. 즉 내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가서 모두에게 서로 내버려두라고 한 이유로 어느 쪽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단 뜻이지. 이번 신고자는 백인 여자였고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 딸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집에 있어. 백인 여자는 아이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말해. 아이 머리가 엉망진창이고 내가 엄마와 얘기하는 동안 아이는 그 이상한 여자를 멈추게 하러 오신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며 물어. 두드리고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시지 그러셨어요. 신고했어요. 당신들이 나타나면 떠날 때까지 멈춘다고요. 옆집으로 가. 아프리카인 여자가 집에 있고 남편은 자고 있어. 그녀가 말하길 자기 남편은 밤 늦게부터 이른 아침까지 일하는데 이웃집에서 들었다고 하는 두드리는 소리는 남편이 밤늦게 요리하는 소리라고 해. 나는 백인 여자에게 돌아가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동영상을 찍어 놓으라고 말해. 백인 여자의 가나인 남편이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나에게 뭐라도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애원해. 그는 가족을 두고 가는 게 두려워서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었던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가능해. 나는 그들에게 이웃을 피하고 두드리는 걸 녹화하고 가능하면 그냥 돈을 모아 빨리 이사를 가라고 조언해줘. 백인 여자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이사를 갈 수가 없다고 말해.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뭔가 증거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난 그곳으로 다시 보내졌고 이쯤에서 난 이 일에는 넌더리가나 그냥 보안관과 카운티 주택청에 연락해 둘 중 하나를 퇴거시키고 끝내고 싶을 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고는 분쟁에 대한 것이 아닌 안부 확인 신고. 그러니까 흑인 가나인 부부가 백인 여자와 그녀의 가나인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한 신고였어. 추가 사항에 대한 메모를 확인해. 신고가 산더미처럼 들어와 있던 기록이 있어. 전부 백인 여자로부터. 메모에서 다른 경찰관들의 어조를 보니 그들도 이 모든 상황에 진절머리가 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어. 제일 최근 출동해서 그 백인 여성의 가나인 남편이 모호한 자살 협박을 해가지고 병원에 보내질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는 메모를 보고 놀라. 그게 거기 쓰인 전부였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난 내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 일에 진심으로 신경 쓰고 있어 하는 표정을 지은 채 그곳에 도착해. 백인 여자가 나를 맞이했고 집은 완전히 어수선한 상태야. 딸이 없는 것을 눈치채곤 말해. 따님은 학교인가요? 다시 잠은 좀 잡니까? 아니요, 여기선 잠을 잘 수 없어서 할머니 집에 보내놨어요. 그 쿵쿵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악몽까지 꿨거든요. 이웃분들이 당신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던데요. 말다툼 소리 같았다고.
백인 여자는 완전히 지친 듯 보이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 저는 떠나고 싶은데 남편이 떠나고 싶지 않아요. 떠날 돈은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린 여기 머무를 수 없어요. 당신들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 남편분은 떠나지 않는다고 하죠? 가나인 남편이 끼어들어. 왜냐하면 떠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했어요. 나는 상관한테 연락해 주택청을 설득해서 임대 계약을 해결하고 여기서 나가게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해. 이쯤 되면 아마 저 이웃들도 고마워하겠지. 가나인 남편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는 말해. 그래요. 나가면서 연락을 하려는 찰나 블라인드가 거칠게 젖혀지는 걸 봐. 그곳엔 가나인 여자가 서 있어. 그냥 날 빤히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 내가 알기로 주택청은 임대 계약을 탕감해 주었고 그 가족은 떠났어. 엄청나게 극적인 결말 같은 게 아니라 미안. 박물관이 살아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건축가로 건설 현장이나 사무실 등의 경비 일을 하는 보안업체 쪽의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 이건 그가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서 들은 이야기야. 그 사람은 현재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어.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야간 순찰 경비였었지. 런던 자연사 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사실 지하에 있는 거대한 유리병에 포르말린으로 보존된 피그미족 3명과 호주 원주민 2명을 보관하고 있어. 전설에 따르면 이 시체들은 표본으로서 수집되었다고 해. 그 말인즉슨 박물관이 보존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거지. 근무가 끝나면 경비원 한 명이 그 표본이 있는 지하를 순찰하고 다른 경비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꼭대기층을 순찰했어. 아주 평범한 저녁, 지하실에 있던 경비원이 비명 소리를 들어. 성인 남성의 비명. 제일 나쁜 종류의 비명이야. 자연사 박물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비어있으면 소리가 건물 전체에 엄청나게 잘 울려 퍼지지. 건물에 2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는 즉시 다른 경비원을 떠올려. 꼭대기층을 향해 계단을 달려올라가. 바닥에 쓰러져 떨고 있는 경비원을 봐. 피가 좀 묻어있고 머리카락이 잔뜩 흩어져 있어. 경비원의 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져 있어. 피가 있는 것도 그렇고 마치 그가 자기 자신의 머리를 뿌리채 쥐어뜯은 것처럼 보여. 구급차가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 며칠 동안 병원에 지내다 정신병동으로 옮겨졌고 몇 주 후 제정신이라 진단받고 퇴원했어. 의사들은 업무 스트레스나 신경쇠약으로 인한 것이라 진단했지. 그 사람은 당시 근무 중이던 다른 경비원인 친구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어. 그가 맹세하며 말하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순간 마치 수영장에서 물이 고인 타일을 걷는 듯한 찰박거리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해. 그러다가 두 손이 자신의 머리를 잡더니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것을 느꼈고 그 충격으로 기절했다면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누군지는 보지 못했고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준 그 지하실의 경비원은 오늘날까지도 비명 소리를 듣기 직전 지하실에서 덜커덩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했어. 마치 커다랗고 무거운 유리병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를 말이야. 애리조나 스크리머. 아마 한 13년 전 내가 9살 때 있었던 일이야.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와 이혼하신 아버지는 지금 애리조나의 외딴 마을에 살고 있어. 고속도로 변에 있는 해버라는 작은 마을이지. 1999년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커졌지만 당시에는 우체국 하나, 술집 2개, 그리고 명물 애리조나 소나무로 둘러싸인 집들이 모여있는 정도였어.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랑인 손수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은 뜨문뜨문하게 늘어선 집들이 있는 작은 구역의 가장자리에 있었지. 당시 지역 건설업자는 아버지 집 근처 숲에 나중에 들어설 집들을 위한 도랑을 파놓았었는데 해버에서의 새 집의 수요는 당시엔 아직 썩 많진 않았기 때문에 그 도랑들은 대부분 파헤쳐진 후 수년 동안 버려져 있었지. 그리고 바로 거기에 모험심 넘치는 9살 소년이었던 내가 등장하게 돼.
재미있는 사실은 이 또랑들은 모두 약 2.7에서 3m 정도 깊이야. 아니 깊이였었지. 사용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빠르게 기어 올라가기에는 벽이 너무 가팔랐었어. 또 다른 사실은 당시 이 집들은 대부분 여름이나 주말을 보내기 위한 장소였고 아버지처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곳에서 상주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금씩 휴가를 오는 노인들을 제외하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이 말인즉 내가 방학 중 어느 여름 아침 아버지한테 곧 돌아올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숲으로 들어가기로 했을 때 그곳에 이유도 없이 사성되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는 거야. 이 숲은 꽤 멀리 뻗어 있었고 아버지 집에서는 아마 축구장 길이 정도만 지나면 폭탄 소리나 에어온 소리가 아닌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거야. 이제 흥미로운 점은 숲에선 지루해지기 전까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내 레드라이더 비비탄총과 가끔 죽은 나무를 후려치곤 했던 마체테를 아버지 집에 두고 와버려서 내가 가진 거라곤 옷과 몸뚱아리 뿐이었지. 그래서 나는 심심풀이로 이 도랑들 중 하나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다가 떨어지기 직전 뒤로 물러나는 놀이를 하기로 결정했어. 처음 몇 번은 잘했어. 살금살금 앞으로 다가가다 뒤로 폴짝 뛰기. 식은죽 먹기지. 하지만 이 작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경사면에 파진 도랑은 특히 더 까다로웠어. 내가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자 가장자리 근처에 흙이 무너졌고 내가 미끄러져 내려가기 직전 가장자리를 단단히 잡은 덕분에 내 성장기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건 면할 수 있었지. 그렇게 나는 빠져나갈 방법이라곤 가파른 흙벽을 오르는 것밖에 없는 3m 깊이의 도랑에 빠지게 되었어. 하지만 등반을 채 시작하기도 전 위를 올려다본 나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존재에 화들짝 놀라게 되었어. 그것은 인간이었어. 적어도 내 생각엔 인간인 것 같았어. 어깨나 어깨처럼 생긴 무언가가 있었고 그 위에 머리가 달려있었지. 당신은 이른 아침이라 해가 아직 완전히 뜨지 않았고 이 지역에 자라는 관목이 이 안 그래도 더럽게 어두운 구덩이 속에다 그림자까지 드리워대는 통에 알아보기가 더 힘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것을 산책 나온 이웃이라고 짐작했던 순진했던 난 도와달라고 말했고 이런 나의 말에 그것은 이웃보단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물에게 더 어울릴 법한 높은 비명소리로 대답했어. 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소리를 막기 위해 귀를 막았지만 헛된 시도였지. 그것이 비명을 멈출 무렵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은 여전히 거기 서서 그곳에 갇혀있는 어린 나를 그저 내려다보고만 있었어.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똑같은 울음소리를 내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 내가 보지만 않는다면 나를 괴롭히는 그 괴물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바라며 흐느끼고 눈물을 흘렸어. 울고 애원하고 또다시 울고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내가 내는 소리는 때때로 그것이 내지르는 비명소리에 가로막히고 내가 고개를 들 때마다 그것은 거기에 있었어. 1시간 동안 울어대느라 목소리가 완전히 다 쉬어버린 후에야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것은 사라져 있었어. 그래서 난 구덩이의 가장자리를 향해 약을 한 다람쥐처럼 미친듯이 기어올라가고 꼭대기에 도달한 내가 비로소 멈춰 올려다보았을 땐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 흔적 하나 존재하지 않았어. 새도 동물도 아무것도. 완벽한 침묵뿐이었지. 두말할 것도 없이 난 집으로 냅다 달려고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 울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자 아버지는 내가 묵고 있던 손님방으로 가 자신의 낡은 4570 마를린 수총을 들고 절뚝거리며 숲으로 달려갔었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모터크로스 사고로 허리가 부러지고 무릎에 살점과 연골을 대부분 잃은 상태였는데도 정말 쏜살같이 달려나갔었지. 그리고 아버지는 1시간쯤 후에 돌아와서는 거짓말을 했다며 나를 혼냈고 다시는 자신 없이 적어도 총 없이는 숲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발밑을 더 조심하라고 말했어. 지금까지도 난 그때 거기서 날 지켜봤던 그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내지 못했어.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당시 어느 방향으로든 대략 4치 정도의 집에는 아무도 머물고 있지 않았고 더 멀리 있는 집도 아마 비어 있었을 거야. 그 일은 날 겁에 질리게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아버지와 나는
더 이상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는 그곳에 나가지 않아. 로렐 마운틴 인. 난 웨스트 버지니아주 바버 카운티에서 완벽하게 입막음당하고 은폐되었던 살인사건을 직접 목격했었어. 1993년 8월 벨링턴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 로렐 마운틴 인이라는 식당에서 일하는 중. 슬슬 마감 시간이야. 퇴근까지 1시간 남았어. 그때 3사람이 들어와. 전부 외지인이야. 그 사람들의 억양 때문에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채. 2명은 주문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 주위를 맴돌아.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내 할 바는 아니지. 그냥 설거지나 하는데 열중해.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데 보이는 곳에 권총을 차고 있어. 이제 지금 이 순간 식당 안엔 총 6명의 손님이 있어. 노부부, 타지 사람 3명, 그리고 권총을 지닌 남자. 직원은 3명이 있는데 2명은 안에서 쉬는 중이야. 나는 청소를 마치고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지. 3번째 타지 사람, 앉지 않았던 그 사람이 평범하게 화장실로 들어가. 권총을 지닌 남자가 그 권총을 뽑아들더니 앉아있던 다른 2 남자를 쏴. 난 완전히 충격을 받은 채 굳어버려. 이 한 가지가 생생하게 기억나. 그의 총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어. 총을 집어넣어. 타지 사람 2명이 앉은 채로 죽어있는 걸 두고 평범하게 밖으로 걸어나가. 난 그가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퍼뜩 정신을 차려. 이 시점에서 노부부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상태처럼 보여. 경찰에 신고해. 눈 깜짝할 사이에 경찰이 왔고 나는 내가 봤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경찰들은 나를 두고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해.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 듯해. 화장실에 있는 3번째 남자에 대해 말해줘. 그들은 조사하러 가보지조차 않고 나에게 말해.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난 의심받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불안해져. 경찰들이 시체를 가져가. 나는 볼일도 보고 그 3번째 남자도 확인해볼 겸 화장실로 향해. 어디에도 없어. 피는 전부 사라져 있었고 노부부 역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떠난 상태였어. 다음날 영 찜찜해가지고 상황에 대해 물어보려 경찰에 다시 연락을 했었고 교환원으로부터 로렐 마운틴 식당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던 기록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어. 다음날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누군가 들어오는 거 봤을 게 분명한 길 건너 미드타운 모텔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 내 물음에 친구는 3 남자와 권총을 든 남자가 들어가는 걸 봤다고는 했지만 그 사건에 대한 그의 기억은 정말 기묘하기 짝이 없었지. 친구는 권총을 든 남자가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또한 총구 성광을 어렴풋이 보았고 식당에서부터 큰 소리가 났던 걸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지. 또한 친구는 경찰차가 온 건 보지 못했지만 아무런 표식도 없는 검은 키딜락 2대가 왔고 경찰들은 거기서 내렸다고 말했어. 내가 이 이야기를 신문사나 경찰에 전하려고 할 때마다 거절당했고 날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어. 그들의 태도는 단순히 의심스러워하는 것을 넘어 마치 내가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고 그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것 마냥 노골적으로 나를 몰아붙이듯이 했지. 내가 계속 따져 물어도 그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절대 제시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게 나에게 있어선 의심스러웠어. 모르겠다. 그냥 내가 정신병에 걸린 걸지도. 하지만 그날 로렐 마운틴 인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 2명을 대놓고 쐈고 내가 그걸 분명히 목격했다는 걸 난 알고 있어.